2023년을 마무리하는 주에 연블리의 비밀 노트 순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사실 회장일이 28일이면 사실상 사흘밖에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12월 25일은 뭐 미국도 쉬고 다 쉬니까 대부분 그래서 성탄절 휴장이고 26일은 이제 미국에서 10월 달 발표하는 그 주택 가격 지표 하나가 발표되고 한국은 배당 기준일인 게 뭐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배당을 이제 결산 배당일이라 그래가지고 연말에 이제 그 주주들을 명부를 확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당 기준이니까 그날 이제 주식을 좀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배당 받을 수 있는 그런 배당 기준일이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27일은 이제 배당이 소멸되는 배당 락일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12월 28일은 한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 그날이 이제 한국은 이제 올해 마지막 거래일 폐장일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은 한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발표되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은 휴장이고 미국은 정상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인데 12월 31일 일요일은 중국의 국가통계국 제조업 지표 하나 좀 발표되거든요. PMI 지표가 발표되니까 그 일정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그 뭐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기관 매수 상위 종목에도 삼성전자가 거의 제일 앞에 있는데 그래서인지 드디어 52주 신고가 경신했잖아요. 네. 이 상승세 계속 될까요? 될까요가 아니라 돼야 됩니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너무 안 가가지고 저도 좀 솔직히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너무 기분 좋았는데 그렇죠. 하이닉스가 올해 80%가 넘게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올해 한 20%대밖에 못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뒤늦게 좀 발동이 걸린 거는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바램도 그렇지만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일단 주가 상승폭이 하이닉스보다 좀 미진한 것도 이제 추격을 하겠죠. 약간 이제 그 하이닉스의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걸 메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가치 대비해서 몇 배냐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PBR 지표로 많이 나타내는데 PBR이 하이닉스가 1.79배고 삼성전자가 1.45배예요. 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항상 삼성이 더 높았어요. 밸류가 높았는데 이번에 역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삼성이 못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메꾸러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 또 1월 17일 날 삼성의 또 비장의 카드 중에 하나죠. 갤럭시 S24 이제 거기에 AI 기능이 탑재된다고 하니까 그런 뭐 모바일 모멘텀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미국 금리도 좀 낮아지고 해서 조건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하이닉스의 좀 갭을 좀 메꾸는 그런 상승은 저는 좀 이어질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좀 뭐 저의 내년의 소망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제발 좀 9만 전자 한번 봤으면 다시. 예, 예.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8만 전자는 간다고는 봐요. 근데 9만 전자는 사실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좀 더 힘을 내서 네. 9만 전자까지 한번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건이 갖춰져 있으므로 힘을 내야 한다. 관련해서 이제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이거는 반응이 어땠나요? 마이크론은 되게 분위기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자마자 네.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4.8%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뉴스가 나왔다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같이 힘을 내 가지고 목요일 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이제 반영된 날이죠. 그날 지수가 사실 우리나라도 빠졌거든요. 목요일은 좀 빠졌는데 그럼에도 삼성이 좀 플러스로 끝났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반도체에 힘을 실어줬고 이 메리츠 증권의 김선우 연구원이 반도체 담당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쓴 자료를 제가 참고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 세 가지 의미가 있대요. 이번 마이크론 실적에 네. 일단 세 가지? 예. 그 마이크론이 선수금이라고 물건 만들기 전에 야 이거 좀 먼저 만들어줘 하고 이렇게 돈 먼저 주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걸 보통 우리가 선수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마이크론이 선수금을 우리나라 돈으로 7천억을 먼저 받았대요. 근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몰라요. 공개를 안 했는데 이분 의견은 엔비디아 아니겠냐.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실제로 하이닉스한테 이게 언론 보도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언론 보도상으로 하이닉스한테 돈을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먼저 HBM 좀 그러니까 네, 반도체 좀 만들어 달라.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 AI 반도체 옆에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자금 사정이 여의치가 않죠.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선수금 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수금 줄 회사는 엔비디아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판매자 우위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메모리 수요가- 반도체 회사들이 좀 갑의 위치로 좀 가고 있다. 예. 야, 내가 안 만들어주면 그치. 너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못 만드는 거 아니야?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죠. 그만큼 메모리한테 굉장히 위상이 올라갔다. 두 번째가 의도적으로 공급을 줄이고 있대요, 계속. 지금 아. 가격이 올라가는데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를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중국에 샤오미가 있는데 네. 그동안 업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스마트폰도 많이 안 만들었어요. 네.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주문도 안 합니다. 반도체도 몇 개 없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연말 돼서 지금 중국 뭐 스마트폰이 팔리거든요. 근데 봤더니 반도체 가격이 천천히 올라가요, 서서히. 그리고 이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이 공급을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 샤오미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한두 달 후에 늦게 사버리면 그쵸. 가격 더 오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급한 거예요. 여기가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긴급 주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확보하려고. 네, 미리 확보하려. 그러면 반도체에서는 좋죠. 비싼 값에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죠. 그리고 공급을 더 줄이면 줄일수록 샤오미 같은 기업은 더 급해져요. 예, 이제 안달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년 만에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상황이. 작년 이맘때는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가 오히려 벌벌 기었죠. 제발 좀 사가세요. 이랬는데 반대가 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드러났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 그 AI 가속기 옆에 들어간 HBM 요 반도체가 뭐라고 했냐면 완판됐대요, 그냥. 자기네가 이제 내년에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이미 주문이 다 찼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마이크론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3사 공통 다 해당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한테 굉장히 좋은 뉴스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메모리 업황 좋게 보고 있고, 아무튼 반도체 이번 마이크론의 실적은 네.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엔비디아의 최신형 HBM을 내년 초에 공급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이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 이게 사실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엔비디아의 HBM3라는 반도체를 삼성이 만들어서 납품을 하기 전에 보통 테스트를 받아요. 검증을 해봐야죠. 지금은 하이닉스 거만 쓰거든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삼성이나 마이크론 거 이제 받았을 텐데 아마 통과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선우 연구원님도 보고서에 그 체크를 하셨나 봐요. 이제 직접 한번 뭐 전화 통화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통과한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아마 공급을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아마 이 삼성전자부터 마이크론까지 3사가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에 다 공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동안 하이닉스 혼자 독주였지만 3사 모두 가는 그림이니까 삼성전자한테도 상당한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게 하이닉스에만 이게 받는 것보단 골고루 받는 게 사실은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의 이제 공급은 3사가 다 할 것 같고, 그리고 구글과 AMD도 반도체 만들잖아요. 네. 거기도 아마 25년, 26년부터 본격 생산을 할 것 같은데 거기도 HBM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모두가 좋은 거죠. 고객들이 늘어나니까. SK 하이닉스의 주주분들은 지금 굉장히 기분이 업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시총 순위가 바뀌었잖아요. LG 네. 엔솔이 밀리고 2, 3위가 바뀐 거죠. 네, 원래 이게 2위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제 과거에 2007년도였나 그때, 그러니까 왜 2위가 중요하냐면 네. 미국은 1위가 중요하죠. 미국은 항상 뭐 애플이나 아니면 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격하는데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바뀐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삼성전자를 이길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너무 그렇죠,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삼성전자랑 이 격차. 삼성전자 지금 시총이 거의 500조 가까이 되거든요. 넘볼 수 없는 1등. 근데 지금 2등이 100조니까 한 5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긴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안 바뀝니다. 그래서 시장을 볼 때 시총 2등을 보시면 지금 주도 산업이 뭔지가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포스코였어요. 그땐 중국 경기가 좋아서 철강주가 좋았어. 그리고 2011년인가 10년도에는 그때 자동차가 대장주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현대차가 2등 했었어요. 실제. 그리고 좀 유지하다가 2017년인가 그때 하이닉스가 다시 2등을 했습니다. 그때 반도체 진짜 슈퍼사이클 왔어요. 그리고 몇 년간 또 2등을 유지하다가 작년에 LG 엔솔이 바로 2등이 돼버렸어요. 배터리죠. 실제로 배터리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등을 항상 잘 보세요. 2등은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다시 2등을 역전했다는 건 뭐죠? 좋은 포인트. 반도체 시대가 다시 왔다는 AI 거죠. 반도체.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역전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좀 당분간은 하이닉스랑 LG 엔솔의 싸움이 펼쳐질 텐데 어쨌든 2등이 바뀌었다는 건 반도체 힘이 그만큼 세졌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텔도 어떤 차세대 AI 칩 이거 공개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엔비디아가 그동안 거의 독주해 왔는데 그러면 이제 인텔의 반격이 시작된 건가요? 인텔이 사실 그동안 자존심을 너무 많이 구겼어요. 그러니까 인텔 하면 반도체 넘버원이잖아요, 항상. 근데 엔비디아에도 밀리고 AMD에도 밀리고 점점 경쟁력 도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시각이. 근데 이 인텔은 약간 좀 독특했던 게 자기가 다 만들어요, 모든 반도체를. 그러니까 설계도 하고 약간 삼성전자랑 비슷한데 AMD랑 엔비디아는 안 만들거든요. 설계만 해요. 만드는 건 저기 TSMC. 네. 근데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TSMC인데 설계해서 넘겨주니까 너무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인텔은 제조도 잘하지만 TSMC에 비해 밀려요. 제조 역량이. 그러니까 자기네가 직접 만들다 보니까 점점 성능이 떨어지게 된 거죠. 네. 그게 몇 년간 이어지다 보니까 좀 존재감이 약해졌는데 드디어 반격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예, PC에 들어가는 AI용 그 반도체 메테오 레이크라고 하는데 요거를 일단 공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PC에서도 이 CPU가 탑재가 되면 이제 AI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마 AI PC가 나오게 될 것 같고, 또 아까 엔비디아 말씀드렸지만 이 AI가 이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필요로 해주는 게 AI 가속기거든요. 그 가속기를 가우디 3라는 이름으로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비디아를 겨냥한 거죠. 네. 나도 하겠다. 가우디 그래서 3. 내년에 아마 본격적으로 인텔의 반격도 저는 좀 시작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인텔 비중이 좀 높은 회사들도 일부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그러면 인텔 쪽과 같이 장비 납품을 하거나 부품 납품하는 기업들은 내년에 좋겠네요. 더 좋은 모멘텀을 그러게요. 당연히 받게 되겠죠. 그래서 아. 인텔의 반격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사실 좋아요. 되게 좋기 때문에 인텔도 괜찮지만 인텔에 직접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 한번 여러분들이 또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분야를 옮겨서 그 오른 주식들 중에서 태양광 관련 주식들이 있었는데 네. 이 주가가 오른 배경도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이게 올해 하반기에 너무 안 좋아가지고 분위기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극적으로 좀 반등을 했던 이런 배경은 가장 우선은 금리 하락이죠. 금리가 떨어지면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이렇게 그 정부 뭐 자금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도 좀 빌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입금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근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자 비용이 커지게 되고 이자 비용 감당 안 되면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각종 이런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이 금리에 민감한데 금리가 떨어지니까 바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네. 특히 미국 태양광 기업들 투자 의견이 상향되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배경은 첫 번째가 금리 하락이고 두 번째가 중국산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그 이 인권 문제가 좀 맞아요.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마음이 그러다 너무 보니까 아프죠. 거기에 이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원재료가 폴리실리콘인데 전 세계에서 만드는 폴리실리콘 중에 많은 부분이 거기서 만들어져요. 폴리실리콘. 예, 신장 위구르 지역. 그래서 미국이 인권 문제를 들어가지고 신장 위구르에서 만든 폴리실리콘을 쓴 제품은 수입 금지를 거의 내려버렸어요. 중국 거 쓰지 말란 얘기죠.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왜 기회냐면 사실 중국을 포함을 하잖아요. 태양광은 엄청난 공급 과잉이에요. 심각할 정도로 너무 많아요, 공급이. 근데 중국을 배제하면 네. 수요가 좀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중국산이 미국으로 들어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 미국도 난리가 날 겁니다. 공급 과잉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싸요, 되게.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적 논리로는 중국 걸 쓰는 게 유리한 게 맞아요. 싸니까. 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인권 문제, 또 자기네들 공급망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산을 배제하죠. 그럼 배터리랑 똑같아요. 미국에 중국이 못 들어가잖아요. 못 그러니까 들어가죠. 태양광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수혜를? 이슈들은 되게 우호적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움직임, 금리 하락과 미국의 중국 배제, 이 두 개가 일단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태양광 업종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서 그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봐주셨던 업종이 자동차 부품 또 자동차 관련 주식이었잖아요. 네. 관련해서 이제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 매각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주가에 긍정적인 뉴스인 거죠, 이것도?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이게 손실이 좀 있어요. 이제 러시아 공장을 팔면 당연히 자산 손상 차손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비싸게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러시아 지금 공장 가동 못 하니까 전쟁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가 아마 이번 4분기에 4,700억 정도 손실을 아마 확정을 지을 것 네, 같고 네. 기아가 한 1,400억 정도. 지분율이 7대 3이라서 기아가 좀 적고요. 그러나 이건 일회성이죠. 이걸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배당금도 좀 줄지만 그렇게 큰 배당금 그 감소는 아니니까 영향 없고 오히려 이거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 버렸어요. 급등을 그러니까요. 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러시아 공장 갖고 있어봐야 지금 어차피 할 수가 없잖아요. 가동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래봐야 손실만 계속 나올 텐데. 그래서 오히려 매각 자체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거 말고 금리도 안정화됐고 요즘에 엔화가 또 강해지고 있잖아요. 네. 엔화 강세면 도요타보다 현대차가 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는 지금 좀 분위기 좋고 또 연말에 항상 현대기아는 또 배당 많이 주니까 배당 이슈도 있어서 이런 좋은 분위기가 조금은 더 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좋은 분위기를 이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특히 뭐 AI 반도체, 바이오 유망하다라는 이런 이제 언론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거에 관련해서 이사님 생각 어떠세요? 저는 이 세 개 업종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가 히트를 쳤잖아요. 그게 이제 시작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바이오도 한 2년 정도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반격을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 또 그거 말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업종 조선업종. 좋게 보고 있고 화장품 쪽에서 요즘에 올리브영 많이들 가시지만 네. 그 수많은 브랜드 제품들 많은데 그거 만들어주는 화장품 ODM 회사들 그 회사들까지 해서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내년에 그래도 중국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 좋았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중국 이 정책 책임자들도 다 알고 있겠죠. 이보다 더 언제까지. 나쁠 수는 없다. 그래서 방치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고 의외로 개인 투자분들 중에 브라질 채권 투자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브라질이 금리가 굉장히 높고 채권 금리가 한 10%가 넘거든요. 1년에 10%면 딱 이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문제가 거기 환율이 항상 안 좋아가지고 맞아요. 손해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서 네. 그 브라질 통화 가치가 좀 좋아지고 있대요. 이게 안정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브라질 채권 투자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으니까 한번 혹시 브라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룰라 대통령이 꼭 안정화를 시켜야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염이사님께 선정하신 이번 주 보고서 또 어떤 주제입니까? 이번 주는 이제 메리츠증권의 김민영 연구원님이 약간 이거는 국뽕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K-팝 얘기예요. 엔터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요? 굉장히 기분 좋을 얘기인 게 네. 요새 엔터즈도 막 논란이 있잖아요. 뭐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가 너무 좋아서 내년 걱정된다. 계속 앨범이 이렇게 잘 팔리겠냐 논란이 있는데 일단은 뭐 좋을 거란 얘기인 게 일단 글로벌 이 스트리밍 서비스 있잖아요. 구독, 뭐 네. 유튜브도 있고 멜론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뭐 스포티파이도 있을 거, 그러니까 여러 가 뭐 틱톡도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자 60%가 저도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16세에서 24세가 60%래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분들이 다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16세에서 24세. 그러니까 이들이 주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근데 이게 그 이 소비자들한테 가장 매력적인 그 스트리밍이 뭐냐? 틱톡이라고 합니다. 틱톡이 가장 우선순위래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틱톡의 자료를 보니까 3대 트렌드가 있는데, 다양한 사용자층이 확대되고 있다, 좀 늘어나고 네. 있고, 엔데믹 효과로 자기 개발하고 여행 콘텐츠가 좀 많이 늘어난대요. 그래요? 그 세 번째가 한국 콘텐츠가 강화돼요. 글로벌 강세를 띠고 있어요. 여기 당연히 K-팝이겠죠. 예, 그게 이제 세 가지 특징인데 23년 틱톡 글로벌에서 공개한 가장 주목받은 아티스트 탑 10 중에 네. 5팀이 한국 팀이라고 합니다. 5팀이요? 예, 그래서 블랙핑크, BTS, 엔하이픈, 르세라핌, 뉴진스 이 중에 네 팀이 하이브 소속이에요 또. 근데 실제로 이 16세에서 24세 분들이 음악을 청취하다가 이렇게 스트리밍 하다가 우리나라 K-팝을 처음 접하는 경우도 되게 많대요. 이게 랜덤하게 틀어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루트 통해서 처음 접근했는데, 음악이 좋아서 K-팝을 알게 되고 이제 계속 거기에 빠져드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틱톡이 K-팝의 좀 대중화에 큰 역할을 좀 했다라는 건 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틱톡이. 예. 그래서 빌보드에서 이제 또 우리 이제 아티스트들이 요즘에 빌보드 차트에 막 자주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지난 10년간 2020년하고 21년도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 제외하고 이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니까 2012년하고 14년하고 16년에는 전체 100위권 내에 K-팝 아티스트는 아예 없었고요.
그 외 3개 연도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케이팝 아티스트 비중은 1% 미만.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다가 기억나요 그 시기. 예. 근데 언제 갑자기 존재감이 커졌냐면 2019년도에 BTS가 히트를 치면서 0.3%에서 4%로 점유율이 확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엄청나게. 군복무로 활동 중단하니까 작년에 1.6으로 떨어졌는데 근데 이게 놀라운 게 BTS 지금 군대가 있잖아요. 네. 그럼 올해는 점유율이 낮아야 정상이죠. 네. BTS 없으니까. 근데 올해가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5.1%. 없어도. 뭐냐면 BTS를 대체하는 그룹들이 나와버린 거죠. 예, 유명한 그룹, 블랙핑크도 있을 거고 여기에 뭐 BTS 슈가 군대 가기 전에 네. 그 부분도 있었고 뭐 트와이스 굉장히 많은 이제 그룹들이 BTS 군대 가면 K-pop 어쩌나 걱정 예, 많이 했는데. 근데 오히려 점유율이 더 늘어났어요. 그만큼 이게 되게 좋은 거죠. 선순환이 되고 그렇죠. 있어서 그러니까 완전체가 없는데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여기에 25년도에 이제 BTS가 또 돌아오니까 굉장히 이제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점유율이 이렇게 올라간 또 어쨌든 이제 뭐 배경들이 또 여러 개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틱톡도 일조를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과거에 빌보드 차트를 보면은 락이나 팝이 되게 우세였는데 점점 비중이 떨어지고 있고요. 확실히 라틴 음악하고 K-팝이 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라틴과 예, K-pop. 그래서 아마 너무 피크아웃 논리보다 엔터 산업이 지금 그만큼 잘 되고 있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좋은 분위기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엔터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자는 내용이니까 한번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뭐 국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들으면서 기분 좋네요. 네. 그리고 사실 현실화되면 더 좋은 네, 거고요. 맞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함께한 연불리의 비밀 노트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사님 저희 머니올라랑 한 번 더 남았네요. 네, 뭐 다음 올해 안에? 예, 이번 주에 한 번 더 해서 이제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023년 12월 마무리하시는 주도 네, 잘 마무리하시고요. 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말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